중국 쪽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최근에 우려하는 거는 미국은 또 미국인데 중국 경기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신 부동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 부동산을 지금 더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저도 좀 뭐 그동안 중국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시진핑이 네. 혼자서 다 하는 것 보고 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주간지 보니까 표지 그림이 이거였었어요.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용타고 추락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공산당 관리들도 만나봤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고 있다. 네, 결국 시진핑도 시장의 힘을 이기지는 못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중국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지금은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를 했는데 3년임 확정이 또 됐고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이미 자기의 자리가 공고해졌으니까 다시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좋게 보시는 분들. 그거는 혹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네. 시진핑이 시장은 못 이길 것이다.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중국이 저는 뭐 극단적인 침체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저 투자가 많아가지고 기업은행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뭐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도 소비가 안 되는데요. 역사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넘으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네. 중국이 2019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 돌파했어요. 그 인구들이 지금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20년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3.1%, 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3% 성장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물론 뭐 통계도 숨길 수도 있지만 2.2%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안 갔지 않습니까? 네. 중국인 저도 뭐 7, 8%, 10% 이런 성장한 시대는 안전히 끝났고요. 네. 이제 잘해야 4 내지 5% 성장. 좀 못하면은 연으로 4% 성장. 아니 못하면 5%, 아니 잘하면은 5% 성장. 네.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저는 뭐 지금은 어렵지만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원래 얘기했던 게 이제 뭐 1년에 한 제가 알기로 1,몇백만 명 정도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그걸 뭐 1%당 뭐 몇 명이 고용이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5%가 아니라 원래 뭐 죽어도 6%, 7%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 숫자가 중요한가요? 그 숫자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근데 바뀌었는데. 우리 실업률이나 사실 중국 실업률 보면은 우리 실업률 지금 2%대예요. 네. 경기 안 좋다고 그러죠. 네. 중국도 뭐 2, 3% 3% 넘나 그럴 거예요. 3% 좀 안팎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률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옛날에 얘기하던 막 그거랑보다 떨어져도 뭐 실업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 중국 다 뭔가 지금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경착륙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경착륙은 경착륙이죠. 아, 경착륙이에요? 저 자산 가격이나 경제는 특히 미국 경제는 연착륙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착륙 의미가 뭐냐면은 보통 저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잠재 GDP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다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착륙이고요. 네. 경착륙이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린 게 경착륙이라고 그럽니다. 시장에서 경착륙은 보통 어떻게 쓰시는 것 같냐면 이제 구조적 약세장이 와가지고 주식이 50% 이상 빠지는 거를 주식시장 보시는 분들은 그냥 경착륙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충 그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개념에서의 경착륙은 아니라고 이번에는 아까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GDP가 네.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경착륙 경우죠. 그리고 지금 실제 GDP가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내년에는 한 실제 GDP가 잠재 GDP 마이너스 2% 정도 갈 거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 보면은 뭐
뭐 심한 경착륙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렇게 경제는 정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주식은 한 3, 4% 빠지고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주식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경착륙이라고 별로 많이 느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만 정도 일이 벌어져야 아 이게 경착륙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아마 예. 김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얕은 정도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얕은 그쵸, 침체 그쵸. 정도의 GDP가 조금 부진한 얕은 침체 정도의 리세션은 지금 예. 뭐 거의 자명해진 상태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시스템 충격을 예, 일으킬 만한 시스템까지는. 시스템 리스크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미국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말까지 기준금리 뭐 2번 50bp 이렇게 해서 이제 4.5까지 가고 멈춘다라면 한국은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도 지금 뭐 한국은행 총재나 금통위원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저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거든요. 지금 물가는 목표 수준보다 훨씬 높죠. 네, 그런데 금융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예, 둘이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예, 저는 뭐 우리 경제도 3분기부터 저는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아까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보면은 이번에 뭐 빅스텝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0.25%포인트 정도 올리고 예, 끝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저 미국의 테일러 준 측에서 적정금리 추정해 봤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도 예, 지금 적정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네. 예, 그런데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금리 수준은 우리나라는 3분기 정점이고 지금 내년부터는 계속 방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만큼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저는 이번에 한 0.25%포인트 올리고 끝내야 된다. 이거는 좀 뭐 하는 총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125bp 차이가 나잖아요. 예. 4.5, 3.25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근데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면은 우리 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식은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 한 26% 가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 중에서 미국계 자금이 한 42%죠. 네. 채권은 전혀 다릅니다. 채권은 아시아계 자금, 유럽 자금이 75%예요. 네. 이게 국가별로는 발표가 안 되는데 아시아, 유럽 자금 합치니까 한 75%거든요. 미국 자금 우리 채권 시장에 별로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 유럽계 자금, 뭐 일본계 자금, 중국계 자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미국으로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하고 좀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채권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안 그래도 환율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에 환율이 갑자기 그래도 좀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저는 125bp 차이 나도 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네. 이미 저 1430원 갔던 게 네. 그 금리 차이를 반영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지난달에 나와가지고는 사실 이 진행자분들하고 저는 환율 떨어진다 했는데 많은 반론을 펼쳐가지고 논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뭐 국제결제은행 자료인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32%나 가대평가됐거든요. 역사상 가대평가 정도가 심각합니다. 근데 30% 가대평가됐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이때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랐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1980년에서 95년까지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1.5%였습니다. 연평균. 근데 네. 96년에서 2000년까지는 2.9%까지 증가해 네. 보거든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의 총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죠. 이걸 미국 사람들이 신경제다, 뭐 골디락스 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극찬할 때 30% 가대평가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정부 부채 늘어나죠. 대부채 늘어나죠.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최근에 그 미국 금리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게 혹시 그러니까 달러 미국은 자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을 견제하거나 경쟁하는 다른 통화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저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지금 해주실 그거를 수 있어요? N이 다 반영한 거죠. 유로랑 엔 둘 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예. 잘 생각해 보면 유럽이나 일본이 물론 미국도 문제가 많은데 예. 유럽이랑 일본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럼 환율은 상대적인 거니까 괜찮다. 달러.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네. 상황을 지금 N이나 유로가 다 반영해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안 N이 바뀌고 계속 미국이 계속 유럽보단 낫다면 그럼 네. 어떻게? 그럼 근데 저는 저 예. 유럽 저 일본 경제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데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특히 10년 국제 수익률이. 그럼 지금 유럽엔 독일이라고 치고 일본 여기도 같이 안 내려갈까요? 그러면? 일본은 뭐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아니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이제 몇 년 전에 마이너스가 막 그랬었으니까 이제 몇 년 전에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예, 독일도 막 그랬고 물론 근데- 일본은 딱 대장성이 비교지가 잡으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독일은 그때 마이너스 가서 한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그럼에도 가격화될 불구하고 거예요. 그럼에도 예, 모든 가격은 네. 결국은 본질 가치로 돌아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달러가 본질 가치로 돌아오는 과정이 내년부터 아마 저는 거의 뭐 정점 쳤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달러 지수가 뭐 115까지 갔었죠. 그렇죠. 114점 얼마인가. 예. 예, 지금 11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10 조금 밑으로 왔습니다. 네. 네, 네. 뭐 내년에 뭐 대만 전쟁이나 뭐 북한 리스크 뭐 이런 거 예. 있으면 뭐 아, 그렇죠. 예, 그거 더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지만 그거야. 뭐. 그런 걸 제외하고 펀더멘탈만 고려하면은 네.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가대평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가격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저 그림만 보면은 환으로만 보면 yen을 사야 되고 그 다음으로 유로를 사야 되고 달러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저 그림으로만 보면. 네. 근데 이제 yen의 걱정은 이제 yen은 금리를 0.2인가 이후에 탁 묶어 예, 놓다 묶어놨죠. 보니까 예. 저게 영원히 저렇게 저평가로 혹시 yen이 남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N이 이렇게 과거에는 가대평가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금리가 뭐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딴 데는 금리가 뭐 4, 5%인데 yen이 그냥 장기 금리를 0점 몇에 막아버리니까 그런 건데. 일본은 계속 0.2로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계속 근데 남아 있다. 미국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4에서 9 근처 그게 예. 많이 떨어진다. 예, 저는 뭐 미국 금리가 내년에 뭐 3% 중반까지 중반. 뭐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미국이 4.5까지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도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상은 안 간다고 보시나요? 너무 짧은 시계열이긴 하지만요. 왜냐면 예, 저는 지금 최근에 115 넘기는 힘들다. 예, 지금 달러 뭐 인덱스 연말까지 115를 110에서 115 안팎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네. 115를 넘어가지고 계속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네, 어느 정도 갇혀 있다 이렇게 예,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근데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셨는데요. 예.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럼 한국은 아주 좋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환율도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한번 저 생각해 보세요. 네, 올 상반기에 미국 경제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죠. 3분기만 2.6% 성장했거든요. 근데 1, 2분기에 독일, 유럽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까? 네. 미국만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한 거예요. 네, 그 3분기에 플러스 성장했습니다만. 그래도 환율이 이렇다는 얘기는 그 미국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한 게 너무 GDP 디플레이터가 높게 돼가지고 물가가 높아서 그래서 그런 거라서 사실은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그래서 사실 미국이 2분기 연속 뭐 마이너스 성장하면 선진국에서 침체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소비가 증가했어요. 고용도 네. 증가하고. 네. 그러니까 좀 과거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예.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 보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1, 4분기 가면서는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네, 고용도 감소할 것이다. 그럼 혹시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약간은 좀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데 혹시 한국은 왜냐면 저는 지금 보니까 모든 문제 이 채권 문제 시발이 결국은 그런 거에 다 이게 좀 이렇게 맞물린 것 같아가지고 저 부동산 전문가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말 아니 그래도 교수님은 되게 훨씬 더 전문가시죠. 매크로로 보시니까 아, 저는 더 저- 오래 보셨고 저희보다 예. 부동산 경은 하락 국면 초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제 HPP 필터 같은 거 추세를 구해 보면요. 이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꺾이면은 3년은 갑니다, 최소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주가가 뭐 부동산 상승률에 주가 상승 한 1년 정도 선행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액 축소됐죠. 이런 게 꺾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고요.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경기 중에서 그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예요. 네. 근데 이게 지난달까지는 올랐는데요. 예, 저는 이달부터 계속 떨어지고 이게 한 번 떨어지면은 뭐 가격 평균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19개월 떨어졌어요. 11번의 경기 순환에서. 네. 이런 걸 보면은 예, 부동산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네. 뭐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면서 떨어지느냐가 사실 문제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러나요?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30-40% 떨어져야 된다. 장관이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정책을 그래서 아닌 걸로 다시 바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근데 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 PIR이더라고요. 네.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네. 작년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19배였었어요. 19배, 그러니까 예. 19년 지다 집값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나도 안 쓰고 19년 저축해야지 네, 네, 네. 서울 집을 중간 가구가 하나 살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올 6월 보니까 17.4배로 낮아졌더라고요. 7.4.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소득은 좀 올라가고. 근데 이게 2008년 이후로 보니까 장기 평균이 12배예요. 그러니까 원장관이 30-40% 떨어진다 이런 말씀하는 거는 그 장기 평균으로 떨어지려면은 한 46% 떨어져야 되거든요. 뭐 그 정도 떨어질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제가 뭐 집값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죠. 그 PIR 그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가격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까지 평균하면 전국 평균 집값이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30%. 예. 그 정도는 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최근에는 이 거래가 완전히 줄어있는 상태에서 가격으로는 이미 30% 내려가 있는 지역이 꽤 많아지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은 실업률 올라가면서 소비가 나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가계부채 부담이 또 상당하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우리 경제가 이런 국면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미국보다 우리 경제가 낫다고. 아, 그 주가 지수는 네, 우리가 네, 저는 우리 평가되지 않았을 경제도 뿐.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한다. 네. 네, 저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을 지금 1.2%로 뭐 전망하고 있거든요. 아마 1.2% 전망한 데는 별로 없고요. 근데 요새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 보니까 1.6, 1.8까지 내리고 있더라고요. KDI가 1.8로 예, 조정했죠. KDI도 오늘 뭐 1.8로 발표했고요. 예, 저는 뭐 제가 전망하면 1.2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은 뭐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거 어디 나라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도 안 좋으니까 환율이 그렇게 튀지는 않고 이 조금 115 이상으로 달러 인덱스는 안 올라가고 그럼 이런 국면에서 저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있습니다. 예. 요새 돈을 은행에다 좀 넣어놨어요. 네. 은행 금리가 4 내지 5%거든요. 네. 저는 우리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5%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목 잠재 성장은 제가 추정해 보니까 3%거든요. 그러면은 명목 잠재 성장률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정상적으로 5%포인트인데요. 근데 은행이 금리가 5% 주니까 은행에 뭐 쏠릴 수밖에 없죠. 저 최근 몇십 년간 은행에다 저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5년짜리를 한 은행에서 4.5%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돈을 오랜만에 은행에다 맡겼어요. 네. 그만큼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수요 줄어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은행예금 들고 그 다음에 채권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경제 성장 떨어지고 물가 상승 얇아진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 사면은 지금은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다. 네. 근데 채권도 회사채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만기가 긴 정부에서 받는 국채. 네. 그 다음에 뭐 주식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으니까 예, 주식도 비중 늘려야 된다. 근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작년 4분기 23%였거든요. 네. 네.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21%로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데이터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될 때는 우리 주가가 제가 평가할 때는 20, 30%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 드렸는데 20, 30% 가수평가 영역에 들었었거든요. 이럴 때 주식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멀리 내다보고 주식도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계 자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그런 조사에서 통계가 워낙에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세로 재평가하면 주식 비중이 낮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조금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내년 전망도 어둡고. 제가 말씀드린 건 금융자산이고요. 네. 뭐 전체 부동산은 뭐 1년에 한 번씩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지금 작년 그 3월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이런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77%였어 실물자산이. 부동산이 73%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뭐 근데 주가도 같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주식 비중 더 축소됐을 것 같은데요. 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금은 이제 근데 만기가 너무 길면 그 기간에는 그 돈이 사실 묶이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빼면 그 이자를 안 주니까. 예. 그러면 혹시 금리가 낮아지는 걸 하셨습니까? 예금보다 오히려 채권이 낫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채권은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가 있죠. 중간에 팔아도 상관없으니까요. 예. 채권은 언제든지 팔 수 있고. 네. 예금 넣어놓으면 제가 5년짜리였는데 5년 이전에 뭐 찾아보면 이자 안 확 주죠. 낮아지죠. 예, 안 주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두 분처럼 젊으면은 저도 그렇게 젊지는 채권도 많이 사고 않습니다. 주식도 네. 많이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58년 개티거든요. 네. 저는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근데 앞으로 제가 몇 년 살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제 생에 은행이 5% 금리를 주는 시대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예. 네. 저는 5년 후면은 은행 금리가 다시 1 내지 2%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다. 네. 근데 5% 확정적으로 주니까 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나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자산 배분 개념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예금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이거를 뭐 너무 많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죠. 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지금 은행은 비중이요. 지금 올 상반기 보니까 작년 4분기에 43%였다가 46%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너무 높죠. 금융자산의 거의 반이 예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54%고요. 미국은 24%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국가마다 다른데요. 저는 은행예금 46%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은행예금 들었다고 하지만은 제 금융자산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질문 받고 있는 것 중에 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저는 뭐 자산 중에서 금도 한 10% 정도는 가지고 방금 있는데 예금 자산 10% 금도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내년 이후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네. 예, 과거 통계 보면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도 1% 거의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도 좀 사야 된다. 근데 늘 그 금 투자할 때는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도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이라는 게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네. 오직 그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누릴 수가 있다. 네. 예, 그래서 금 좀 사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식을 그래도 좀 가져가자라고 하신다면 교수님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산업이나 어떤 특정 섹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증권사 리서치 따라서 그냥 네. 저는 오르는데 ETF 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켓으로 네. 분할해서 그리고 사가자. 뭐 삼성전자 싸졌다. 음. 예, 그리고 산업 추세가 2차 전지다. 네. 근데 요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는데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조정을 받으면은 뭐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시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